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재무적 분산 투자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농산품 같은 경우도 출하 시기 자체를 포트폴리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잠깐 해외 대학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콜롬비아 MBA다. 콜롬비아 MBA라는 석사 과정에 경영학 석사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을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주력은 자기 나라 내국인들이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일 수 있기도 아프리카, 뭐 남미, 유럽 각계각중의 나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다양성의 장점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예요? 멜팅 팟이라 그래요. 뭐예요? 끓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끓음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끓여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굉장히 흔히 우리는 잡탕의 힘이에요. 근데 잡탕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거의 기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 바탕이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우수한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도 그게 기본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죠. 미국에서 뭐 MBA를 하는데 아니면 뭐 로스쿨을 학생들을 뽑는데 어떤 학생은 로스쿨 같은 경우 L3이라는 점수를 보는데 어떤 친구가 점수가 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NYU를 들어오기는 뉴욕 대학을 들어오기는 굉장히 점수가 좀 안 돼. 근데 자기소개서라는 특별한 항목이 있는데 자기소개 내에서 소개서에서 보통 GPA를 성적이 3분의 1, 그 다음에 표준화 점수 LCS라든지 뭐 GMAT 같은 거 있죠. 그게 한 3분의 1. 자기소개서가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학력고사 점수가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는데 3분의 1 중요한 거죠. 실제로 3분의 1이면 자기소개예요. 네가 이 학교에 왜 왔니?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이게 이 과나 이 과정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진짜 읽어가지고 그게 얘는 괜찮다. 점수는 좀 낮네. 그래도 우리 뽑자 이거 하려면은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뽑기도 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수영 선수였어요. 뭐 수영 국가대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선수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하다 보니까 나는 스포츠 쪽에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운영, 만약 NBA 같으면은 스포츠 쪽을 운영하는 좀 매니지먼트 쪽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요즘에 보죠. 스포츠 운영하는 관련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자기소개서 글을 반영해요. 내가 뭐 대학교 몇 학년까지 계속 스포츠를 했었는데 그리고 프로 선수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아니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뽑혔는데 내가 니네 학교에 로스쿨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후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분야에 나름대로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내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 니네 로스쿨이 라고 했으면은 이게 나무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좀 독특하네. 나머지 로스쿨들은 뭐 인문사회학들이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친구는 스포츠를 했던 친구니까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해서 뽑기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피아노를 했었죠. 줄리어드 피아노를 졸업했는데 졸업장을 엄마한테 다 갖다 주자마자 로스쿨을 준비해서 지금은 뭐 워싱턴 DC 쪽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글쎄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제 후배 중에 하나는 교회 후배 중에 하나는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S급 인재로 특채가 돼서 왔어요. S급 인재는 뭔가 하면은 최고의 스카우트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출신이 뭐냐면은 이번에 몇 년 전에 뭘로 들어왔냐면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에서 그 컴퓨터 쪽으로 박사를 해가지고 인포맥스라 그래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통계 분석 전문가로서 컴퓨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전문가인데 삼성전자 S급 인재인데 S급 인재는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임원급으로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이사비도 몇 억을 줘요. 나이 불과 그때 올 때 29인가요? 이 정도인데 박사까지 마치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출신이 뭐냐면요. 경원대학교 피아노과 중퇴예요. 2학년 중퇴. 경원대학교 피아노과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컴퓨터로 학사, 석사,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30도 안 돼서 한국의 S급 인재로 특채대로 들어온 거예요. 피아노가 기본으로 메모리거든요. 악보를 몇십 페이지를 거의 외우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거를 어느 순간에 컴퓨터를 배우면서 숫자를 외우는데 동원하는데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잘 외워요. 웬만해서 쑥 지나가면 숫자를 한 20개 그냥 거의 뭐 외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에 응용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좀 잘하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 내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냈던 친구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삼성에서 거의 최고의 인재로 대우를 받았는데 SK로 또 S급으로 또 삼성 SK 그룹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거기서 한 3년 근무하다가 작년 말부터 한화그룹의 임원이 됐어요. 나이 40도 안 됐는데 30대 후반인데 벌써 한화그룹에서 AI 쪽 인재로 채용이 돼가지고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임원이 되니까 월급이 너무 많아서 세금 골치 아파 죽겠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친구가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컴퓨터 전공이 이 학교는 어떻게 입학을 했을까? 그것도 참 의아하죠. 근데 다 썼을 거예요. 나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니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학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이런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해가지고 강남에 건물도 사고 월급을 많이 받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갈 때부터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주고 계약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스캇 보라스라는 변호사예요. 여러분 스캇 보라스만 에이전트로 알고 있는데 스캇 보라스가 에이전트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는 변호사예요. 직원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스캇 보라스가 작년 말에 이 친구가 맺은 선수들이 맺은 그 연봉이 합산 1조가 넘어요. 1조. 그럼 수수료를 한 15% 받으면 이 사람이 스캇 보라스 회사가 받아야 되는 수익이 얼마예요? 물론 한 해는 아니겠지만 3년 계약, 5년 계약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 말 한 해 동안에 맺은 계약, 작년 말하고 올 2월 사이에 맺은 계약 총액이 1조가 넘어요. 그러면 몇 년을 걸친다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수수료만 1,500억이에요. 스캇 보라스가 뭐예요?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변호사는 로펌에서 하기 하는데 스캇 보라스라는 친구는 뭘 한 거죠?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기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공학도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창업팀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팀을 만들어 줘야 될까요? 같은 공학하는 친구를 맺어주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창업팀을 구성할 때도 실제로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많은 창업팀들이 깨지는 이유도 제가 옛날에 M&A를 잠깐 도와줬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SI 전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쌍용정보통신 출신 4명이서 같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해서 불과 상장하자마자 4명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사를 팔겠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색깔의 창업팀이 구성되었을 때 어떨지,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은 업종이 나은 걸지, 그래서 창업팀 같은 거 구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디자인을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떤 또 감동을 줄 것인가. 이 감동을 주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야 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냐면은 디자이너들을 되게 많이 고용해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공학도를 뽑는데 공학도들이 요즘 뭘 가르치냐면요, 인문사회학을 가르쳐요. 특히 인문학을 가르쳐요. 왜 그래요? 공학만 가르칠 때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아웃풋하고 다른 게 다양하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획일적인 인재들밖에 없어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냥 획일적인 계속해서 공무원 교육이나 무슨 뭐 인증 교육이나 아니면 뭐 기사 무슨 1급 2급,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나오질 않아요. 특히 공학 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공학에서는
인문사회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 특강들이 굉장히 좀 기업들이 그냥 뽑을 때 그냥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인문학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내면의 창의성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공학적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문사회학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쉬었다가 공진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게요.